제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자,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는 내용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올려주시면 제가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서론. 예, 첫 번째 우리가 전 세계적인 현황,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붉은 색깔이 동성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쪽이고 흰 색깔은 반대합니다. 보면은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이쪽이 이제 동성애,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합니다. 아시아는 중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66개국이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제가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유엔에 보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가 찬성하는 국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한 번도 동성애를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유엔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유엔 안에 보면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는 이 찬성하는 국가가 더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하는 것이 있는데 유엔 총회는 한 번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가 32개고 헌법으로 최근에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라가 32개하고 4개 자치공화국. 그러니까 여전히 반대하는 국가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2021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동성결합 합법화를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했어요. 여기서 동성결합 합법화라는 것은 동성끼리 같이 살 때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걸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현황을 보면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차별금지법을 여러 번 이제 국회에 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말을 하면 자기가 모르고 했으니까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21대 국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거 보수 진보 언론 다 합쳐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부터 동성애 옹호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옹호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옹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되는 것을 자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데 언론, 문화, 교육이 전부 다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편이 아니에요. 언론이나 문화나 교육이 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언론과 문화와 교육이 적어도 중간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에다가 서명을 받아라 하면 저쪽에 한 10배 이상 10만 명 서명 받는 것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만큼 현재는 숫자가 많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가장 큰 이유가 국가인권입니다. 2001년도에 국가인권이 만들어졌는데 국가인권 법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갔어요. 2001년도에 국가인권법에 성적 지향이 들어갈 때 성적 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국민의 세금으로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옹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바꾸기 어려우니까 다음 세대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바꾸고 교사들을 바꿨습니다. 교사들 불러가지고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확 바꿔버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10대나 20대나 70대나 80대 똑같았어요. 한 30년 전에는 전부 다 동성애를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가 교육을 바꿔가지고 20년 만에 10대, 20대는 50% 이상이 동성애를 지지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인권위가 국민의 세금으로 다음 세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이 진보진영이 들어가서 정교조, 민변, 민노총을 자기 편을 만들었고요. 사실 그 밑바닥에는 외국의 LGBT 단체가 있어요. 외국에서부터 돈이 들어오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다 코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들어간 것도 저절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가 얼마나 안 좋은 일을 했는지를 좀 소개하게 되면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가 만들어졌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2003년도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청소년 보호법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바꿔라. 그래서 실제로 2004년도에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동성애가 빠졌어요. 그때부터 인터넷 위에 청소년용 동성애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동성애 옹호 청소년용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상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가 처음에 공을 들인 것이 뭐냐, 다음 세대. 그 다음에 교과서도 동성애 옹호하도록,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헌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을 넣어서 헌법을 바꾸라 했고, 2019년도에는 남녀 이해 제3의 성도 인정할 수 있다. 동성결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 국가인권위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인권위의 모든 활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자들이 억울한 차별을,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건 얼마든지 도와줘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동성애 자체를 정상이라고 인정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장을 빼야 돼요.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국가인권위법 성적장 정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이걸 빼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 옹호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왜 이런 일이 터졌느냐,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한 몽둥이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왜 이렇게 몽둥이를 들었느냐, 지금은 세속의 물결이 워낙 강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휩쓸려가는 그런 시대. 유혹과 미혹이 엄청납니다. 정말 잘못된 사상들, 논리들, 음란한 것들, 이 정신을 믿음이 없으면 다 휩쓸려가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기 위한 몽둥이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갈림길을 썼는데, 정말 몰락을 하든지 정신 못 차리고 서구처럼, 아니면 정신 차리고 부흥을 하든지.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지금은 한국 교회 대다수 지도자들이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정말 이 큰일 났다. 정말 서구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서구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오히려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성애가 뭐냐?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 하는 거, 또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정이나 정신적 사랑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다음에 양성애. 그 다음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우리가 성적 지향. 요게 국가인권법이나 법이나 조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이 킨제이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양성애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뭐냐?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는 종교하고 문화를 부숴야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이 킨제이를 내니까, 책을 내니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 당시에 미국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킨제이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여우자, 교도소 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합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 영국에서는 통계청이 있었어요. 해보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까지 합치면 2%. 그러니까 킨제이가 과장을 했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1996년도에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를 조사하니까 10,000명. 그 당시 인구 비율로는 0.07%입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동성애 경험자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하니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 그다음에 2011년도에 다시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을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남자는 1.1, 여성은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는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하니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 거절이 0.4. 응답 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적으냐?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은 걸 어떻게 아느냐? 일반 남성들은 에이즈 거의 안 걸립니다. 거의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동성애 하는 남성들은 에이즈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분포와 동성애자의 분포는 비례합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에이즈 걸릴 확률의 2배가 서울에서 걸려요.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동성애자가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가 0.2%입니다. 자, 그러면 2003년도에 전국에 있는 남성 동성애 몇 퍼센트냐? 0.1, 절반이에요. 근데 2003년에 비해서 지금은 에이즈 감염자가 7.5배 그 정도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성 동성애자는 0.75%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4분의 1. 그러면 대략 0.48%고 인구로 따지면 16만 명. 16만 명이 동성애자고요. 양성애자는 그곳의 1.5배, 23만 명. 그 다음에 동성애 경험한 사람은 88만 명. 그러니까 한 90만 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서구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동성애 타고난 줄 알았습니다.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책임이 없잖아요. 그 사람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면서 차별금지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렇죠. 동성애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죠. 아기를 낳아야만이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지 아기도 못 낳으면 어떻게 유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왜 서구가 무너졌느냐? 이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의 노력입니다. 보면은 1994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논문을 써요. 논문 내용이 뭐냐? 남성 동성애와 X28 유전자가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해요.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유명한 잡지에다가 해머가 이걸 딱 내면서 뭐라 그랬느냐? 머릿말에 뭐 적었냐? 이 결과는 99%의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100%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논문이 나오니까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막 떠드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가 유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서 라이스가 그 해머가 주장한 걸 조사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일반인들과 동성애자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가 동성애와 X28은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에 다시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 이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해요. 456명. 그러니까 1993년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이 남성 동성애와 X28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련이 없다고 이제 번복을 하면서 그 대신 7번, 8번, 10번에도 있을 것 같다 하고 논문을 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라이스 연구팀이 조사를 해가지고 7번, 8번, 10번에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1993년도에 해머가 X28 있다 그랬고 6년이 지나서 라이스 없다 그랬고 2005년도에는 또 해머 연구팀이 7번, 8번, 10번 있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 라이스 연구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양쪽 진영에 싸우는, 한쪽에는 있다 없다 붙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2만 3천 명을 조사했어요.
아까 뭐 40명, 456명마다 갑자기 숫자가 늘었죠. 과학적 테크닉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을 조사할 수 있어요. 2012년도에 2만 3천 명을 조사하니까 동성애 유전자 없다. 2019년도에는 48만 명을 조사해서 없다. 이제는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숫자가 40명, 뭐 100명 이런 단위든 조작이 가능한데 이제는 조작이 불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이게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100% 유전자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 유전자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같은 엄마의 뱃에서 자라니까 모든 영향을 선천적인 동일하게 받습니다.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영향을 동일하게.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동성애가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조사해 보면 2000년 이후로 대규모 조사했는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 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0%다. 그러니까 유전자도 같고 뭐 호르몬 모든 영향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10명당 1명이 일치하고 9명이 달라. 그리고 이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같고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그러니까 이 10% 일치율 안에는 후천 영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 영향은 10%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4개가 있습니다. 2020년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 하나 했고요. 2021년에 민주당에서 3개, 평등법.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똑같습니다. 이름은 조금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성별 정체성은 뭐냐? 자신이 성별에 대한 인식.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자, 그런데 마음으로 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성별 정체성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걸 성별 정체성이래요. 이게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의 정의 안에 제3의 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별의 정의가 뭐냐면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별 정체성이 자기 성별 인식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는 뭐냐? 자기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난 여자다 이렇게 하면 내가 트랜스젠더가 돼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성전을 수술 안 해도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트랜스젠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아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이고 뭐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가는 걸 막으면 차별입니다. 그럼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젠더의 종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한다 그랬죠. 넌젠더는 뭐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뉴트로이스, 나는 중성이다. 젠더 프루이드 유체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가 자꾸 변해.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 되면 여자가 되고, 뭐 오늘 남자, 마음이니까 오늘 내가 남자 같아, 오늘 여자 같아,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데미젠더는 바른 남자고 바른 여자,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 그러니까 젠더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근데 이걸 다 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지금 국회에 4개가 있는데 옛날 걸 보게 되면 2007년도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일 먼저 발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적 지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 막 반대를 하니까 성적 지향을 빼고 국회로 넘겼습니다. 자, 국회로 차별금지법을 넘기면서 성적 지향을 빼고 하니까 이 동성애 옹호단체에서 난리가 났어요. 성적 지향을 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2008년도에 노회찬 의원이 이걸 발의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는 거. 아무튼 보면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항상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처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차별금지법이 딱 만들어지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다 진정을 합니다. 국가인권위 그때부터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조사해가지고 이게 차별이라고 딱 판단이 되면 시행명령을 내요. 가해자한테 고쳐라. 시행명령. 말 안 듣잖아요.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럼 다시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그리고 나서 말 안 들으면 이제 법원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한테 변호사 비용을 대줘요. 자, 그러면 이게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에게 대주면 이 대법원까지 가면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가해자는 꼼짝 말하죠. 그 다음에 이 국가인권위 이 차별금지법 만들 엄청 노력해요. 왜? 지금은 국가인권위가 권고밖에 못해요. 권고라는 건 그냥 무시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 딱 만들고 나면 이제 시행명령, 이행강제가 엄청난 파워를 갖는 거예요. 준사법기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 이걸 만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자,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공장소에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말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가 됩니다. 종교 의식의 자유. 설교 시간에 동성애 비판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포교의 자유. 전도하면 안 됩니다. 남한테 이제 막 믿으라 하면 괴롭힘이, 종교적 괴롭힘. 그럼 처벌받는 거예요. 종교적 괴롭힘도 차별의 일종입니다. 근데 교육을 못 해요. 학생들한테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동성애 하지 마라. 이 다 차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교육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딱 만들어지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에서는 10년 동안 이걸 가르치니까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33배. 1년에 77명 생기던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2,590명. 스웨덴은 10대 여성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15배. 이렇게 뭐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저는 이 동성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물리학인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알고는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상담을 합니다.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자기 자녀가 트랜스젠더, 이거 고칠 수 없느냐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막 저한테 애원을 해요. 이게 고쳐집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동성애 하겠다는 트랜스젠더 이 생각이 딱 들어가면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 약이 있습니까? 뭐 수술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들한테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새벽에 가서 울어라.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막 계속 울어라. 그리고 애를 붙잡고 울어라. 내가 잘못 키웠으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울라고. 그러면 애들 중에 한 절반 10대 20대는 돌아옵니다. 돌아온 애들도 있어요. 안 돌아오는 애들도 10년 이상 하면 안 돌아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도 미인이고 딸도 미인이. 정말 미인인데 딸이 한 30대 중반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이 딸이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하고 나면 일생 동안 호르몬 먹어야 되고 이거 되돌릴 수가 없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라. 제가 1시간을 설명했는데도 끝까지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이상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돌아갔고 제가 한 2달 있다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딸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녀를 어떻게 이겼느냐고. 얼마 전에 유방절제 수술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어머니들이 저한테 와서 펑펑 웁니다. 정말 고쳐달라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이 어리석은 나라입니까? 똑똑한 나라잖아요. 그 똑똑한 나라도 이거 계속 가르치니까 33배, 2,590명이 생겨. 1년에 2,590명이 생긴다는 건 2,590 가정이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걸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교육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보세요. 이 남자였던 사람이 이제 여자가 돼가지고, 물론 이 사람은 성전환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격투기에 나가서 싸우니까 상대방이 두개골이 파손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021년 6월 달에 미국 LA 한인 찜질방, 한국 사람이 가는 찜질방,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거 완전히 남자죠. 남자. 수술 안 했습니다.
수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 성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 옷을 다 벗고 여탕에 들어가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안에 애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뭐 깜짝 놀래가지고 여성들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찜질방주인한테 왜 여탕에다가 남자를 넣었느냐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하니까 찜질방주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캘리포니아 이미 통과됐다고. 성적 지향 차별 성별 정책 통과됐으니까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막을 수가 없다. 막으면 오히려 처벌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앞에서 싸웠습니다. 한국식 사우나 앞에서 한쪽은 인권단체, LGBT 단체에서는 그 트랜스젠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반대적으로 안 된다. 지금 한 사람이 이상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 남자가 여탕 들어가는 게 옳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자,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미국 시애틀에서 역시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인데 이 트랜스젠더가 남자 성기를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가 거기 회원으로 가입해서 들어가겠다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한국 사람이 안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소를 해가지고 하니까 워싱턴 인권위원회하고 시애틀 지방법원에서 받아줘라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영국에서 역시 남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이 사람 수술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강간을 저지른 경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범죄로 이제 교도소에 갔는데 나는 여성 교도소에 넣어달라. 여성 교도소 들어가 다시 거기서 성폭행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여자라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캐나다에서 보면은 역도인데 이건 완전 남자입니다. 근데 왜 이게 역도에 갈 수 있는가 하면 캐나다에서는 호르몬 치료도 받을 필요도 없고 수술 받을 필요도 없고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원래는 124kg를 들었는데 164kg 갑자기 40kg를 더 들었는데 남자가 가서 들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은 뭐 잽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수영 선수인데 리아 토마스 이 사람 역시 남자입니다. 수술 안 했어요. 근데 호르몬 치료하면서 이제 여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옛날에 남자로 있을 때는 뭐 형편없는 실력인데 바꿔가지고 1등 200km 500m 뭐 자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성 선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같이 옷을 벗어야 돼. 그래가지고 193cm 이런 사람한테 일주일에 18번이나 똑같이 옷을 벗어야 하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선수들이 학교에다 진정을 했어요. 이 문제를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선수들 보고 남성들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단호한 거예요. 트랜스젠더는 여자하고 같이 벗을 수 있다. 본인이 트랜스젠더 그걸 막으면 이제 혐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호하니까. 저는 사실 이런 기사를 딱 보면 너무 화가 나. 아니 여성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을 듣고도 여성들이 참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학부모하고 여성입니다. 학부모하고 여성들은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거 막아야 돼요. 이게 통과되고 나면 못 막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된 데서 돌아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이걸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적 그만 빼고 만들자.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이니까 그 독소조항, 성적 지향, 성별 빼고 만들자는데 그 빼고도 만들면 안 됩니다. 왜 그걸 빼고도 만들면 안 되는가 하면 이걸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한 20가지 쫙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등, 그 밖의 사유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등과 그 밖의 사유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이 들어간다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 누가 하느냐? 판사가 해요. 판사가. 미국에도 보면은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이 없는데 등에 성적 지향이 있다고 판사가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국가인권회는, 우리나라 국가인권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들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별을 젠더라고 해석하고 젠더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독소조항이 없는 정말 괜찮은 걸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독소조항이 없는 걸 만들어도 거기에 독소조항 넣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 자체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있습니다. 남자, 그 다음에 장애인, 외국인,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서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없다더라도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거 빼고 다른 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다 있고요.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비합리적이라고 해요. 왜 비합리적이냐? 24가지를 나열한 다음에 똑같은 수준으로 이걸 차별금지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한번 생각해봐. 남자 여자를 차별금지하는 거하고 장애인을 차별금지하는 거하고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을 차별금지하는 거, 이 같으면 안 되죠. 차별금지 사유마다 이 차별금지하는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저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맞춤형 차별금지법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요약하면 첫 번째, 윤리도덕을 파괴해가지고 악과 선이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됩니다. 남녀 구분이 파괴돼서 진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요, 자녀가 파괴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피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자유가 파괴되기 때문에 동성애 독재가 시작되고 교회가 파괴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가 평택이니까 제가 인권조례를 조금 한마디 비슷한데 조금 추가를 말씀드리면, 이 평택 지금 인권조례 안에는 제2조에 가면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여기 법률이라는 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법률에는 국가인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인권의 정의 안에, 지금 생각하는 인권 안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권은 전부 다 국가인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회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게 동성애, 트랜스젠더. 그래서 이 평택시 인권조례가 있는 한 국가인권이 영향을 받게 되고 동성애 옹호 활동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인권조례 6조에도 보면 시민에게 인권교육 기회를 주고, 6조 2항에 가면 공무원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을 듣고, 자, 인권교육을 누가 합니까? 국가인권 쪽에서, 그러니까 인권 강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권은 전부 동성애 옹호하는 쪽으로 지금 국가인권위가 지금 20년간 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이름 들어가면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왜곡된 인권관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그러니까 내가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이제 인권센터에다가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사가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을 이렇게 가르쳤다, 학생들한테 가르쳤다고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한 결과적으로 동성애 옹호 활동밖에 못합니다. 비판을 못합니다. 반박을 못해요. 문제점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조례를 만들 때 세게는 안 만나도 점점 심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평택시 인권조례는 평택시에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이다. 그리고 독소조항을 빼면 안 되고 반드시 없애야 된다. 왜? 국가인권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자, 이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가 법제화되는 건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왜 갑자기 20년 전부터 이렇게 법제화가 되기 시작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자들의 힘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합법화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보세요. 미국이 원래 청교도 국가잖아요. 거기에 199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 개 단체, 그 당시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이 말이 뭐예요? 돈 있는 동성애자는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돈과 사람이 모여서 미국을 바꾼 겁니다. 저절로 바뀐 게 아닙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과학자인 동성애자들이 논문을 씁니다. 자기 재능을 바쳐요. 그리고 그걸 또 발표하게 되면 언론이 과대선전. 그 논문이 틀렸다는 건 또 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음란물, 포르노. 저는 이 밑바닥에는 음란물이 깔려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동성애를 마치 암이라고 생각해요. 암.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탁 잡아먹기 때문에 암에 안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법화 시켜줘서 할 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건해가지고 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돼도 법제 안 돼. 그럼 절대 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법제가 되느냐? 이 음란물 포르노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그 사회를 지도층이 돼요. 뭐 교수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국회의원, 이 지도층들이 전부 다 음란물에 의해서 경건성이 파괴되고 나면 이 동성애자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동성애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의 약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육체의 쾌락을,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전 세계 사생아 비율인데요. 칠레는 74%, 10명당 7명이 사생아입니다. 프랑스는 10명당 6명, 영국은 10명당 5명, 미국은 10명당 4명. OECD 국가의 평균이 10명당 4명입니다. 사생아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다행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2%밖에 안 돼요. 자, 여기에 포르노 합법화 현상입니다. 이 초록색이 합법화예요. 북미, 남미, 서구 유럽, 이거 포르노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결 합법화. 제가 이걸 다시 보여준 이유가 포르노 합법화된 지역하고 동성결 합법화된 지역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포르노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OECD 국가 38개국의 사회적 금기 현황표입니다.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5개에 대하여 보면은 허용이 엄청 많죠. 대부분이 허용입니다. 보면은 지금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는 80%가 허용, 80%. 대마초는 60%.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OECD 국가가 무너진 줄 알겠죠. 지금 이 5개를 전부 다 금지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전 세계에서 지금 5개를 다 금지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물론 못 사는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는 이 5개 금지한 나라가 많아요. 잘 사는 나라 중에서는 이걸 5개 다 금지한 나라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파제.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쾌락과 음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에요. 저쪽은 무기력 음란, 우리는 거룩. 거룩과 음란이 딱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거룩이 이겨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소돔과 고모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에 음란하는 사람이 몇만 명 있더라도 소돔성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사람은 힘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 한 명은 음란한 1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혹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지켜야 되고 다음 세대를 지켜야 돼요. 다음 세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를 갑니다. 우리가 먼저 폰을 보여야 돼요. 예. 그리고 너희들도 거룩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영화를 잘 안 보지만 혹시 영화를 보면 제일 먼저 이거 몇 세까지 보는 그거부터 봐요. 그래가지고 15세 관람가까지만 보지 그 이상 안 봅니다. 그 잘못된 거 딱 보면 그 영상을 보면 마음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리더가 본을 보여야 돼요. 희생의 본을 보여야 돼요. 제가 제 삶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게 되면
제가 30살 때 교수가 됐어요. 부산대 교수가 됐고 31살부터 아팠습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졌는데 제가 36살 때 간경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이 암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일에 본격적인 뛰어든 거는 2012년도.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에서 암이라고 판명을 받고 2년 후에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고 2013년도에 왼쪽 콩팥을 떼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일을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그리고 한 3년쯤 지난 2016년도부터 제가 몸이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이 일이 뛰어가지고 2017년도에 국회 앞에 텐트 치고 한 열흘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과천에 법무부 앞에 석 달인가 치고 텐트 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겨울에는 그 경기도 의회 앞에서 또 텐트 치고 한 두세 달이 있었고요. 하여튼 제가 원래 간이 안 좋아 30대 40대 누워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건강도 주시고 또 제가 3년 전에 정년퇴직했는데 제가 한동대 석좌교수로 간 이유가 뭐 물리학을 잘해서 간 게 아니고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한동대학에서 석좌교수로 갔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한 개 시민단체가 만들었는데 지금 수백 개가 만들어요. 전국에 지금 수백 개가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 유럽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한국이 이길 수 있겠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결국은 이긴다고 딱 마음을 먹어야지. 결국 질 거야.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마음에서 지면 실제로 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고 또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얼마나 바라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거룩은 음란보다 강하고 빛은 어두움보다 강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들었는데요. 초대교회가 있던 로마 시대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동성결혼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교육계의 제일 위에가 철학자들은 소아성애. 그 다음에 신전에 가면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있어요. 종교, 교육,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는데 초대교회가 결국은 기독교가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그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거룩함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 며느리와 배우자들을 크리스찬 여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독교가 그만큼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거룩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성애자는 기독교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독교인 교수, 의사, 변호사에 비해서 동성애자인 교수, 의사, 변호사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우리 선배국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다 음란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정말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 일에 뛰어든 것이 2006년도부터입니다. 제가 사실 아까 31살 때부터 아파가지고 뭐 계속 누워 있었는데 2006년도에 우연히 국민일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걸 막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국민일보 보게 하셔서 이걸 막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게 했다고 만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신문 방송도 안 보고 오로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우연히 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때부터 지금 10몇 년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다.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 저희들이 리얼미터에다가 3,000명을 2022년에 3,000명을 조사시켰는데 왜 우리가 리얼미터를 선택했느냐? 이 리얼미터가 어떻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항상 리얼미터에다가 조사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2020년 그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냈을 때 이 국가인권위원회 리얼미터에다가 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과가 뭐냐? 국민의 88.5%가 찬성한다. 10명당 9명이 찬성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사는 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88.5%가 2020년 4월 달에는 1000명한테인데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동성애와 성전화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찬성이 2%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본 게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잘한다는 사람은 63%가 반대해요. 반면에 별로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거 알 수 있죠. 제가 그때 그 다음에 이걸 물어봤어요.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트랜스젠더가 여자 스포츠 경기 가는 거,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을 정상이라고 할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80%, 60%, 50% 반대했죠.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반대하죠. 아니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가고 이걸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묻는데 2, 3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알기만 하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리기만 하면 막을 수 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주위 사람한테 야 남자가 여탕 들어온대, 남자 며느리가 들어온대 누가 찬성하겠어요? 알리기만 하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알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의 4분의 1밖에 몰라요. 4분의 3은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야 되고요. 일반인들한테는 전단지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들 모르기 때문에 만나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서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인들이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껍데기가 돼서 그래요. 껍데기. 알맹이는 다 음란에서 점령을 당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껍데기만 거룩한 거예요. 알맹이는 다 음란에 점령. 동성애자는 뭐야? 골수까지 음란해요. 골수까지 음란한 사람하고 껍데기만 거룩한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골수까지 음란한 사람이 이기죠. 정말 골수까지 거룩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은 논리의 싸움이 아니고 헌신의 싸움이고 거룩함과 믿음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이 우리 또 헌신 예배잖아요. 정말 하나님 진짜가 돼.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방파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전 세계 소망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곳. 그만큼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위치에 와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온 날까지 버티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이미 무너졌던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24시간이 은밀한 시간까지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거룩함이 내려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셨어요. 통과될 뻔했는데 한번 보세요. 2007년도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낼 때 저쪽에서 3년 동안 준비해서 그걸 냈습니다. 통과시키려고 노무현 말기 때.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국민을 보게 해가지고 그때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막아 지금까지 막아오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부 다 속아서 넘어 속아서. 우리나라는 이걸 끝까지 막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국가가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